집안에서 당신은 무얼 하시나요? 당신이 어디 있든 즐거움을 드립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라디오. 여기는 국민이 주인인 방송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국민 라디오입니다. 공정 언론을 지향하는 시사중심 인터넷 모바일 방송. 정치 권력은 가라, 자본 권력은 가라. 새로운 세상에도 견제와 감시의 끈을 놓지 않는 새로운 미디어 국민TV 국민 라디오입니다. 저희 미디어 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의 주춧돌은 어제와 오늘, 내일의 조합원 여러분입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고 후원으로 마음을 보태주세요. 조합원 가입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서울 전화 3144-7737입니다. 국민TV가 협동조합인 거 아세요? 조합원 개개인이 주인인 방송 국민TV. 이거지. 이제 인터넷 라디오 채널을 국민라디오로 바꾸자고요. 조합원이 주인인 100% 방송. 매일매일 국민라디오. 좋아. 안녕하세요. 조합원 중년 하이디입니다. 조합원이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셔서 행복한 날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다 함께 만드는 국민 라디오. 함께 만드는 희망.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라디오입니다. 곧 5시가 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일어서서 9412 국민 대리운. 의리. 네, 뉴스 브리핑 받으시죠.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잠시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곽우신 기자. 네, 지금 전화 연결 중입니다. 곽우신 기자. 전화를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뭔가 오디오 상태가 고르지 못한 게 아니고 접속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죠.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소송에서 삼성이 추가로 뇌물 공여한 게 드러났고 이것을 법정에서 인정하느냐. 검찰은 물론 공소 사실에 추가를 할 걸로 보이고요. 그럴 경우에 여러 군데 파장이 미칩니다. 우선 이명박 전 대통령, 피의자 이명박의 형량에도 당연히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정농단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로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건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액수가 50억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65억 그 다스 소송비 관련해서 미국 로펌에 낸 65억에다가 50억이 다시 추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승계 문제 이런 것들
법원까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법원 아직 결심은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직간접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피의자, 이 뇌물건의 주 피의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뭐랄까요, 재판 또는 신분상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네, 곽우신 기자. 곽우신 기자. 전화 연결이 안 되고 있네요. 오늘 아침 뉴스여서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거대한 유조선이 무언가의 공격을 받아서 불타고 있고 검은 연기가 치솟는 사진 보셨을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유조선 두 척이 어뢰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배 두 척은 직간접으로 일본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이 배를 빌려서 용선해서 쓰고 있는 배였고, 또 하나도 일본과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미국과 이란이 전쟁 위기까지 치닫고 있는 마당에 현재 아베 일본 총리는 미국과 이란을 중재시키겠다 그러면서 현재 이란을 방문 중입니다. 그 와중에 유조선 두 척에 대한 굉장한 공격이 일어났습니다. 보통 일은 아니죠. 그리고 미 해군은 조금 전 오후에 이 문제, 유조선에 대한 공격에 이란이 개입된 것 같다라는 정보를 내놨습니다. 그런 발표를 하면서 내놓은 증거로는 불타고 있는 유조선에 바싹 붙어서 조그만 소형 선박 하나가 무언가를 끄집어내고 실어 나르는 작업을 하고 있는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미 해군 측의 주장에 따르면 그 배는 이란 선박이고 미처 터지지 못한 폭탄을 현장에서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격했다는 증거를 은폐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재 미 해군 측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유조선이 공격당한 뒤로 나온 첫 번째 반응이어서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규명이 될지, 과연 누가 그 거대한 유조선을 공격해서 심대한 타격을 입혔는지, 왜 그랬는지,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굉장히 고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건 직후 국제 유가는 4% 이상 급등했고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뉴스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곽우신 기자. 곽우신 기자, 전화 연결이 안 되면 제가 간략히 뉴스 브리핑을 제가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중에 남북 정상회담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고 지금 북구 3국을 순방 중인데 어제 이런 발언을 했죠. 그 말의 진의는 뭘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 말은 어떻게 들으면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남북 정상은 불과 하루 만에 서로 긴급하게 연락해서 판문점에서 회동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작년 일입니다. 북미 회담이 대단히 고비에 처했을 때 두 정상이 격의 없이 바로 당일 오전에 연락해서 서로 자동차들을 타고 판문점에 와서 회담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6월 14일, 6월이 보름 좀 넘게 남아있고 이달 말경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도 예정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얘기는 그 전에 남북 정상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발언이었고, 그냥 순수하게 문맥만 뜯어보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희호 여사의 타계를 맞이해서 북측에서 보내온 조전과 조화, 그리고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서 북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고 우리도 그 친서를 보낸 것은 물론이고 주요 내용도 미국을 통해서 들었다. 그러나 친서를 받은 트럼프가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공개할 수는 없다. 다만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모아볼 때 남북 정상회담이 6월 중에 불가능하리란 법은 없다라는 말을 그냥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남북 간의 모종의 얘기가 오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점에서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했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그 삼성의 추가 뇌물건은 아까 잠시 언급해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향후 파장이 대단히 클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로 가장 속이 타는 사람은 아마도 자기 최측근 하버드대 유학 동기이자 그때부터 자기를 지근의 이 거리에서 보필하고 있는 정창현 사장 마저 검찰에 소환돼서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명박의 추가로 제공한 50억 이 제보자의 진술이 사실로 확인이 되면 아마 지금 거의 사실인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의 의견도 그러하고 이것은 검찰로 곧 넘겨질 터인데, 그렇다고 보면 이 건으로 가장 애가 탈 사람, 불안해할 사람은 아마도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뒤를 이을 차기 검찰총장이 이르면 다음 주 초 결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아마 대통령의 귀국과 함께 이루어질 텐데요. 현재는 4사람이 올라가 있습니다. 봉욱,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2사람입니다. 봉욱 현 대검 차장, 또 한 사람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이 정부 들어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윤석열 지검장은 국정농단 및 적폐청산 수사를 주도해 왔고 원세훈 국정원장 수사건으로 밀려났었지만 새 정부 들어서 촛불의 힘으로 시민들이 다시 그를 검찰의 중앙무대로 복귀시킨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검찰은 기수란 것을 대단히 중시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기수에 죽고 기수에 산다, 이런 말마저 나올 정도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검사와의 대화 때 내가 당신들 사이의 기수 문화, 서열 문화를 꼭 존경해야 하는 건 아니다 라고 우리 검찰 문화의 폐쇄성, 이른바 조폭 문화라고까지도 일컬어지는 검찰의 기수 문화를 통렬히 비판한 바 있고, 그의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면서 TV 생중계되는 와중에 대통령을 모욕하고 심지어 능멸하거나 아시나요? 조롱하는 듯한 발언도 일삼았었습니다. 똑똑히 기억하실 겁니다. 검찰이 그 죽고 못 산다는 그 기수로 보자면 봉욱 현 대검차장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보다 4기수 높습니다. 지금 4명이 후보로 추천되어 있는데요. 4기수에서 1명씩 이렇게 뽑혀진 겁니다. 기수로는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가장 낮고 나이는 공교롭게도 윤 중앙지검장이 가장 많습니다. 시험을 좀 늦게 돼서 그렇죠. 검찰 안팎에서는 봉욱 현 대검차장을 총장으로 승진시킨다면 검찰의 안정적인 운영에 좀 더 방점을 찍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 내부의 반발,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다독거리면서 무마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들 하는 반면에 윤석열 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다면 지검장에서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검찰총장으로 가는 아마 거의 첫 번째 케이스가 될 겁니다. 게다가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국회에서 그동안 발언했던 것들,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수사, 이런 것들 미뤄볼 때 윤석열 지검장이 검찰총장에 임명된다면
대단히 현 정부의 중요한 시기에 아주 중요한 포스트를 맡게 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특수통 전문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비교적 현 정부가 구상하고 그리고 있는 것과 그렇게 썩 잘 들어맞지는 않는다. 그런 평도 얻고 있습니다. 네, 어느 사람이 물론 제가 주로 거론한 두 사람 이외에 이금로 수원지검장이라거나 뭐 이런 후보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될지는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겠죠. 재소자들을 독방으로 옮겨주겠다면서 금품을 받은 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판사 13년간 하다가 옷 벗고 변호사가 됐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징역살이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꾀했답니다. 나한테 1,000만 원에서 한 1,500만 원 주면 잡범들 드글거리는 그 혼거실 여러 명이 한 방을 쓰는 거기서 빼줘서 자네 혼자 조금 편안하게 독방으로 보내줄 수 있겠다.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한테 그 변호사에게 법원에서는 실형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 없는 실형 10개월입니다. 판사가 이 지경으로 판사나 검사가 법복만 벗으면 이렇게 이 지경으로 썩어 문드러지는 물론 몇몇 사람이라고 발뺌은 할 겁니다. 몇몇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그 자체가 더 중요하고 통탄스러워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예전에 뭐 벤츠 검사니 수임료로 550억, 100억 원을 받았던 여자 검사 출신의 변호사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땅바닥인 겁니다. 그들이 검경 수사권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다툴 때 양쪽 다 구린 구석이 대단히 많습니다. 힘이 센 쪽이 더 많이 구리고 더 많이 욕을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지상정이겠죠. 그래서 이들은 힘을 쥐고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앞에서 굽신굽신하는 척은 하지만 돌아서면 분노를 터뜨리고 전혀 신뢰하지 않는, 그래서 직군 전체로 보면은 땅바닥인 매우 불행한 현상을 자기들이 자초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한테까지 흥정 비슷하게 브로커 노릇을 해서 천몇백만 원씩 받아가지고 간수나 교도관 몇 명 찔러주고 흔히 뭐 약 먹인다, 약 친다 그런 얘기 한다죠 아마. 그렇게 해서 조금 편안한 방으로 옮겨주고, 이게 대한민국 변호사란 사람들이 할 짓입니까? 네, 이상의 내용은 곽우신 기자와 제가 나눠 써야 하는 얘기인데 전화 연결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뉴스 브리핑 한 것으로 여겨주시고요. 다음 코너 들어가죠. 아늑한 아니 어떻게 해서 전화가 안 분위기 걸립니까? 깊은 커피 맛. 미디어 협동조합 카페 온에어 아시나요? 지식과 공감이 있는 공간. 온에어는 울타리가 낮은 조합원과 시민의 휴식 공간입니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지하 1층입니다. 미디어 협동 조합원은 할인된 가격으로 모시겠습니다. 지금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한우 사골로 정성껏 구워 만든 연지연 곰탕.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여섯 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한우 사골로 정성껏 구워 만든 연지연 곰탕.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여보세요?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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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뉴스 브리핑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점, 이 프로그램을 대표해서 제가 사과 말씀드립니다. 지금 기술 인력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시스템에 손에 익지 않고 방송 장비가 꽤 여러 가지 버튼이나 만져야 될 게 많고 하니까 조금 손에 익지 않아서 전화 연결이 저한테까지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데 꽤 안타깝기도 하고요. 아무튼 방송 사고라고 할 수 있죠. 화행 운영된 점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재섭 박사님과 함께하는 연금 공부 시작하시죠.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늘 이렇게 아주 깔끔하고 단정하십니다. 우선 그 지난주에 시청자 몇 분께서 댓글란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예, 예. 그런데 그때 굉장히 시간도 길어졌고 그분들 답변을 시작하기로 들면 그로부터도 최소한 뭐 10분 가까운 시간이 백그라운드 설명까지 하자면 그래서 답변은 지금으로 미뤘죠. 네네. 우선 박사님께서 그 질문 간추린 네네. 것과 답변을 좀. 네네. 그래서 그 ASD123님께서 네. 그 지금 연령이 한 50대 후반 정도 되는데 네. 연금 받는 연령이 65세라면은 10년 가량은 그 이제 퇴직하고 네. 어려운 시기를 맞을 거 아니냐 하는 그 의견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국민연금 지급 연령과 정년은 그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당한 갭이 있죠. 네. 정규 그러니까 공식적인 은퇴 연령이 60세고요. 예. 그런데 그것에 대비하더라도 65세는 5년간의 소득 공백이 생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52세가 평균적으로 퇴직 연령이라 합니다. 근로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평균을 네네, 보자는 근로자들 말이죠. 최근 통계인데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한 13년 가까이가 아, 많게는 그 소득 공백이 생기는 근데 그때가 네. 또 인생에서 돈이 제일 많이 많이 들어갈 때죠. 많이 들어갈 때죠. 자녀들 대학 졸업할 무렵이거나 요즘은 또 예. 취직들이 잘 안 되고 하니까 대학원을 가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혼사를 치르려면 뛰어오른 부동산 가격, 혼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한 부담을 지게 되는데 그렇죠. 예. 부모님들이 가장 힘들 어간에 그만 조기 은퇴와 연금 지급 개시 때까지는 약 10년 이상 그렇죠. 예. 공백기가 생긴다 이 이렇게 말이죠. 대단히 큰 문제고요. 네네. 또 만약에 뭐 금융기관 같은 데서 조금 괜찮은 기관에서 퇴직한 경우라도 네. 명퇴금 같은 걸 받지 않습니까? 예. 근데 명퇴금을 받으면은 그게 또 문제예요. 그러면 명퇴금 받고 한참 돈이 나갈 때 일할 만할 때 뭘 하겠습니까? 그 돈 가지고 좀 부족하니까 예. 주택담보대출을 합쳐가지고 식당을 열거나 아니면은 뭐 치킨집을 열거나 아니면은 뭐 편의점을 열거나 자영업 그런, 전선에 예, 뛰어드는데 이들의 그렇죠. 생존 확률이라는 게 대단히 낮죠. 그렇죠. 한 5년 정도 지나면 거의 80% 이상이 문을 닫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마지막 남은 그 노후의 그 자금이 완전히 손실되고 노후 빈곤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노후 빈곤율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중산층으로 퇴직했다가 몇 년 후에는 빈곤층이나 차상위 계층, 그렇든 하 경제적 소득 면에서 볼 때는 상중하로 구분하자면 사실 이게 돈 재산으로 상중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천박한 자본주의의 상징이자 나쁜 인식법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이 얘기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또 사회상 통용되는 개념도 일부 써야 하니까 아무튼 네. 아까 지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주신 그런 가정의 경우는 중산층으로 뭐 아마 퇴직 당시에는 그렇죠. 1억이 넘었겠죠. 게다가 명퇴비도 뭐 최소한 3, 4억, 2, 3억은 최소한 받아가지고 나올 텐데 그렇게 해서 고심 끝에 뭔가 가게를 열거나 자영업에 뛰어들지만 말씀하신 대로 네네. 5년쯤 지나면 80% 이상이 다 문을 나간다. 닫고. 그렇다고 보면 바로 대책 없이 하류층으로 전락할 그래서 수밖에 없는. 노후에는 그 돈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네. 안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적연금이 중요하죠. 예. 그래서 그 선진국들은 거의 대부분 나라가 정년하고 공적연금 개시 연령 네. 처음 받는 연령을 일치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양에서 그 공적연금 개혁한다 하면은 떠들썩하게 정년 연장 반대 이런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예. 우리는 정년 연장 반대가 아니라 국민 이제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연장 반대죠, 저희들은. 예. 근데 저희들은 연장을 그냥
그 정년과 관계없이 연장을 해놓고 음흠. 그러다 보니까 그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이슈들이 달라요. 그쪽에서는 정년이 연금 개시 연령이니까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거예요. 오래 일하기 싫다. 예. 근데 우리는 정년이라도 연장해달라. 해놔야. 이렇게 막 좀 우리가 항의하고 그러는 거죠. 게다가 지금 또 정부에서 최근에 네. 정년을 65세로 공식적으로 연장하는 이슈를 일단 던졌어요. 네. 그게 뭐 쉽게 되리라고 여겨지지는 않습니다만 청년층 일자리 문제와 지금 말씀하신 세대의 그 공백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숫자와 노동시장으로 신규 유입되는 숫자 간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니까 즉 많이 빠져나가고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하면서 그리고 적게 낳기 시작한 세대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아주 현격하게 적은 숫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에 숫자상에 안 맞는 점 그걸 위해서 지금 정년 연장을 논의하자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그런 그 모든 정년 연장 이런 거를 네. 그 어떤 그 청년 일자리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네. 그 노후 소득에 대한 어떤 보장을 연금에서 어떻게 일치시켜서 보장을 할까 이제 이걸 굉장히 그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을 거의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안타깝고 서양에서 그렇게 일치되지 않는 어떤 나라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음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70세에 사망을 하면은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말씀도 있으셨어요. 예. 그러면 그건 어느 분 질문이었죠? 그분이 또 같은 분인가요? 아, 그래가지고 이 그런가요? 이름 좀 네. 안 네. 되는데요. 그런데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 뭐 65세부터 받으면 70세에 예를 들어 사망한다면은 제대로 받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공적연금은 네. 장수에 따른 위험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 돌아가신 분의 그 좀 이렇게 손해 보는 것이 네. 오래 사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전이 되는 소득이 예. 이전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불가피한 점이 있는 것이고요. 또 평균 그 수명으로 보면은 현재 그 남녀 평균으로 해서 81세거든요. 네. 그래서 한 국민연금은 한 7, 8년 정도만 받으면은 자기가 낸 그 보험료는 이제 상쇄하게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한 평균 수명까지만 산다면 한 16년 정도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65세 하더라도 뭐 그다지 그렇게 걱정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네. 그다음에 김유진님께서 네. 그 소득이 없으면 조기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걸 여쭤보셨는데요. 네. 그런 그거 제도가-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네, 그게 네.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조기연금이라고 그래서요. 일찍 받는 대신에 네. 좀 네. 할인을 하고 주는 거죠, 네,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5년까지 이제 일찍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음. 자기 연금 개시 연령보다 5년. 일테면 지금 1988년에 가입하신 대개 1961년, 2년, 3년생 그런 분들이 63세부터 63세입니다. 연금을 받게 돼 있는데 내가 굉장히 빨리 사회에서 또는 직장에서 은퇴했고 마땅한 수입이 없는데 지금 연금이라도 좀 미리 받아야겠다. 그러면은 최대 5년 네네. 빨리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죠. 58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58세부터. 그렇게 하는데 일찍 받는 대신에 네. 한 달에 0.5%씩 그러니까 1년에 6%씩 해서 그 5년이면 30% 삭감을 받습니다. 삭감을 받은 연금으로 사망할 때까지 받습니다. 네. 상당히 그 좀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5년 일찍 받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비용 네. 손해가 굉장히 크다는 점. 오죽하면 그런 손해폭을 알고도 신청하시겠습니까? 이른바 이제 사회 네, 그렇죠. 안전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텐데. 약간 이제 그 정년하고 이 갭이 크고 네. 또 일찍 또 퇴직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가뜩이나 연금이 작은데 국민연금은 네. 거기에서 또 30%를 삭감받아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열악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신청은 하겠지만은 국민연금은 뭐 건강이 굉장히 안 좋다든가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이제 너무 가난하다든가 이런 경우 아니면은 신청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대한 질문. 아마 질문 주신 분들 오늘 접속이 돼 있는지 잘은 모르겠는데요.
유튜브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다시 들으실 수 있으니까 질문 주셨던 분들께서는 시간 나면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이렇게 꼼꼼하게 자료까지 많이 준비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해야죠. 이 박사님의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나 미국, 아마 일본 이런 정도가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기금을 적립해 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적립한 돈이 아마 몇백조가 훨씬 넘죠? 5, 600조. 575조. 제 금년도 추산이 3월 비슷하군요. 말에 해서. 그러니까 약 600조에 네. 조금 못 미치는데 그걸로 일정 부분은 뭐 다른 나라 안전한 나라의 채권도 사고 해외 주식 시장에서 돈을 굴려서 재산을 증식시키기도 합니다. 이번에 대한항공 사내 이사진에서 조양호 사망한 고 조양호 회장을 등기 이사직에서 밀어내는 데는 국민연금의 역할이 굉장히 컸죠. 국민연금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국내 주요 기업들의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주식 형태로. 그렇게 연금을 잔뜩 쌓아두고 연금 받을 나이가 되어서 저 이제 연금 주시오 하면은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게 우리나 일본, 미국 같은 방식이고요. 네. 또 유럽의 몇몇 나라들은 우리는 기금 같은 거 쌓지 않아. 그냥 기껏해야 한 달, 두 달분, 길어야 석 달치 정도만 이렇게 예비로 두고 있고 바로바로 급료나 뭐 소득에서 연금료를 받아서 연금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구조. 제가 맞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네. 두 가지의 차이와 어느 게 장단점이 있는지 또는 각 국별로 어떤 사정 때문에 그런 제도를 택했는지를 좀 설명해 주고 싶습니다. 네네. 이제 뭐 말씀하신 것은 그 연금 재정 운영 방식인데요. 네. 연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어떻게 조달해서 어떻게 지급하는가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크게 나눠서 이제 뭐 먼저 적립 방식과 부과 방식을 설명하기 전에 예. 기여 방식과 무기여 방식을 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예. 기여 방식이라는 거는 보험료를 내 가지고 연금을 받는 그런 방식이고 무기여 방식이라는 거는 보험료를 안 내고 조세로서 이렇게 지급하는 우리 기초연금 같은 거 예. 이런 것은 무기여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연금은 기여 방식입니다. 보험료를 내니까. 네, 네. 그래서 근로시에 납부한 보험료를 그 기반으로 해서 연금을 지급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기여 방식의 하나의 큰 단점은 저소득자나 불안정 노동자, 뭐 비소득자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국가 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은 적절하게 보험료를 못 냅니다. 그렇죠. 가입하는. 이분들이 예. 자력으로 네. 자기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떼서 연금을 붓고 나머지 돈으로 또 생활도 해야 되는데 네. 소득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냥 죄송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 바쁜 분들이니까 네네. 연금을 들면 좋은 줄은 알지만 내고 싶어도 낼 돈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기여 방식, 네. 보험료 납부 방식, 우리 국민연금과 같은 그런 경우에는 국가 재정이 필히 투입이 돼야 되고 그렇죠. 또 그걸로 부족한 거는 후세대에게 소득 이전을 또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후세대에게 네네. 소득 이전을 받는다. 이거 꽤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장차 커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후세들에게 부담을 좀 지우고 네. 보험료조차 내기 힘든 어려운 분들에게는 국가 재정 또는 후세대들이 장성해서 경제활동을 하면 내게 될 국민연금 보험료에서 미리 가져다가 네네. 이자는 지불하겠죠. 네네. 미리 가져다가 어려운 분들에게 보험료를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무기여 방식은 이제 조세로 지급하는 이제 우리 기초연금 같은 건데요. 대개는 기초연금은 우리는 이제 저소득으로부터 이제 한 70% 해당되는 노인들에게 지급을 하는데 네. 대부분의 그 기초연금 원래 원칙은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희 뭐 회장님께도 원래 기초연금은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세를 기반으로 해서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다 보니까 예. 비용이 많이 나가죠. 그렇죠. 그때 뭐 예. 이건희 이재용 부회장 아들도 이거 아동수당 줘야 돼? 뭐 이거 가지고 말이 많았고 예. 그 앞에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학교 급식을 왜 다 무료로 주느냐. 부잣집 애들한테는 그러지 말자. 그래서 결국 서울시 시장 선거 네. 보궐선거까지 치르는 깠죠. 예. 이게 사회 수당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누구에게나 이렇게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른바 그게 이제 보편적 복지. 복지입니다. 네. 그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예. 이게 많이 주지를 못해요. 음흠. 그래서 기초연금은 어느 정도 지급률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런 단점이 좀 현재 그게 처음에 월 20만 원으로 시작했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20만 원 이내로 시작한 거죠. 지금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조금 올랐죠, 그게 아마. 30만 원. 예. 퍼센트로 따지면 무려 50%가 오른 거니까 네네. 이건 재정 부담 차원에서 보자면 어마어마한 증액인데 액수로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랐다. 에게 이거 가지고 어딨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퍼센트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파격적인 상승이기 때문에 한쪽 면만을 보고 섣불리 말하는 것은 조금 온당치 않은 점도 있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또 빈곤자에게는 그 돈이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적립 방식과 이제 부과 방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적립 방식은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보험료를 이제 그 근로자들이 낸 보험료를 적립을 해서 네. 기금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네. 그 기금을 운용을 해서 예. 이렇게 운용된 그 자산을 퇴직 이후에 본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강제저축 형식으로 저축을 하고 음흠. 그것을 나중에 퇴직해서 자기가 가져가는 것이 이제 쉽게 말하면은 적립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네네. 내가 직접 그 기금을 운용하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네. 국민연금공단에서 아주 당대의 초고수라는 이 금융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단단히 또 일르겠죠. 이 돈 떼이면 큰일 나. 이거 저 우리 국민들 다 쌈짓돈이고 노후가 걸린 돈이야. 그러니까 절대 위험한 투자는 하지 마. 그리고 너가 무슨 일을 뭘 사고 싶으면 심사를 받도록 해. 뭐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그렇죠. 예, 예. 돈을 불리는 거죠. 네. 뭐 여러 가지 그 안전 조치가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그다지 염려할 건 없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적립하는 것이 이제 적립 방식인데 적립 방식에는 이제 완전 적립 방식하고 부분 적립 방식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완전 적립 방식은 100% 적립하는 거예요. 내가 낸 그 보험료를 가지고 예. 내가 100% 타갈 수 있는 정도까지 그러니까 낸 돈에 대한 받는 돈의 비율이 1대1이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뭐 1대1이 설령 안 되더라도 전체 그룹으로 1대1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그 적립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전 국민으로부터 받은 총액을 1이라고 했을 때 네. 보험료로 연금으로 내주는 돈 역시 최소한 1이다. 그렇습니다. 1대1 정확하게 매칭이 되게 하는 것. 네. 네. 개인이 매칭은 안 되더라도 전 네네. 국민이 이제 매칭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근데 부분 적립 방식은 이제 그것을 전체를 적립하지 않고 네. 내가 적립해야 될 돈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한 5,600만 원만 적립하고 네. 나머지 한 400만 원은 다른 방식으로 하는데 다른 방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후세대에서 이전이 되든가 국가가 보조를 하든가 네.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돼서 완전 적립 방식은 사실 공적연금에서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완전 적립 방식은 없어요. 가능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이 머릿속에나 계획에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네. 네. 일부 그 공무원연금에서 완전 적립 방식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공적연금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미국의 이제 주 캘리포니아 연금이나 예. 신연방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는 완전 적립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OASDI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의 국민연금이 다 1층으로 가입하고 네. 2층으로 그 직역에 있는 사람들만 가입하는 게 이제 기업연금과 같은 겁니다. 예. 이를테면 그래서, 예.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교사들만을 상대로 해서 펀드처럼 다시 하나 네, 그렇죠. 예. 연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근데 세계적으로 주요한 증시에 가서 투자 규모나 액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캘리포니아 연금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완전 적립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적 연금으로 이렇게 취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 적립 방식은 사실은 공적연금에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고 대부분은 부가 방식 아니면 부분 적립 방식입니다. 예. 근데 부분 적립 방식도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네. 그 많은 부분은 이제 뭐 기금을 적립한다고 그러셨는데 부분 적립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나라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본이나 우리나라 뭐 이런 정도, 노르웨이 예. 정도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부분 적립 방식으로 하면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지금 한 30년치 급여분을
지금 적립하고 있거든요. 560조. 그래서 지금 그렇죠. 560조 가량 돼 있다 예, 이거죠. 예. 예. 이제 1년에 한 23조가 나가는데 네. 그게 뭐 한 저기 그렇네요. 예, 예. 23조씩 나가는 거를 그냥 단순 계산하면 곱하기 30년 그렇게 하면 지금 한 560, 70조가 된다 네네. 이거죠. 네. 네. 그래서 1년 이내 뭐 몇 개월 뭐 몇 주치의 기금을 갖고 있는 것은 그냥 부가 방식이라고 합니다. 부과. 그거는 유동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 유동성 기금이기 때문에 예. 그거를 뭐 부분 적립 방식이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부분 적립 방식으로 사실상 운영하는 나라는 몇 나라가 되지 않아요. 그게 이제 한국, 일본, 노르웨이 예, 정도. 그렇습니다. 예, 미국도 뭐 미국은 2달치 정도의 두 달치. 그 급여를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고 뭐 그건 그걸 부분 적립이라고 보기도 힘드네요. 아닙니다. 거기도 부가 방식이에요. 예, 부과네요. 본인들이 부가 방식이라고 이제 선언. 용어가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적립이니 부관이 가급적 이런 말을 안 쓰려고 합니다만 부과 방식이라 하면 말하자면 전기세, 전기료금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달 전기료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거나 또는 한전에서 직접 지로 같은 걸 주잖아요. 내라고. 그러니까 부과하는 거죠. 귀 집에서 한 달에 쓴 게 12만 원치입니다. 언제까지 내십시오. 하듯이 국민연금도 예, 예. 그렇게 당신 한 달치 이번에 내야 할 게 얼마요? 네네. 그거 받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달 연금 탈 사람한테 바로 줘. 그렇습니다. 그거죠. 예, 예. 예, 그게 부과 방식이라는 겁니다. 네. 이 말이 참 어려워요. 이게 아마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건지 뭔지 아주 깝깝해 죽겠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가 방식은 실제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예. 공적연금을 부가 방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예. 근데 만약에 박사님 말이에요. 네. 거기서 생활이 어렵거나 네. 그래서 못 내는 사람이 상당히 늘어나면 네네. 이를테면 100원을 걷어서 98원 정도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원래 받는 돈이 조금이라도 크게 내놓겠죠. 그렇죠. 왜냐면 50원 받고 80원 내줄 수는 없으니까 네. 총 100원을 걷어서 95원이나 97원쯤 이렇게 나갈 걸로 계산을 했는데 그만 살림이 굉장히 어렵다거나 국제적으로 대단한 경제 위기가 초래돼서 연금을 많이들 못 내. 그래서 80원밖에 안 거쳤어요. 그런데 내줘야 할 것은 95원이에요. 그러면 15원의 차이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건 결국은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해요. 재정에서 예. 비상 지출을 네. 한다 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 계산은 하지만은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은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되고 네. 국가 재정 지원이 저는 공적연금에서는 아주 절실하고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 지원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제도를 부실하게 운영하겠다는 네. 그런 것하고 그렇네요. 다름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부가 방식이 거의 대부분 나라가 부가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적립 방식을 택했을까요? 우리는 이제 부분 적립 방식이죠. 예. 네. 뭐 완전 적립이라는 네네네. 것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니까. 네, 네. 네. 그것은 부분 적립 방식으로 설령하더라도 예. 또 부분 적립 방식이 이제 부가 방식의 장점을 일부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완전 적립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부분 적립 방식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기금을 쌓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그 기금은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이나 경제 발전 이것에 굉장히 그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부분 적립 방식으로 도입을 했다고 일단은 보여집니다. 예. 뭐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해서 과거에 2000년도 전까지는 정부에서 공공자금기금법이라든가 이런 법에 의해서 연금 기금을 네. 공적연금 기금을 상당 부분 가져다가 네. 산업 발전에 활용을 했습니다. 물론 이자는 줬지만 예. 운영 수익보다는 조금 낮은 이자를 주면서 예. 인용을 했고 사실은 뭐 저는 뭐 그것이 그다지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보증을 쓰고 빌려가는 거니까 네네. 만약에 못 갚게 되면 국채를 발행하거나 그렇죠. 뭐 이런 일까지야 가서는 안 되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화폐를 찍어서 발행해서라도 갚는 거죠. 네. 대신 우리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인플레가 되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정부가 국가 주도의 경제 발전을 하고 큰 투자를 해야 할 경우에 연기금을 활용해 온 것이고 그럼 국민 동의를 얻어서 우리가 가서 다 국민 투표 때 사인하는 거 그렇게까지 동의는 아니지만 대의기구를 통해서 연금으로부터 돈을 빌려다가 예. 나라가 지금 쓸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걸 쓰는 것은 뭐 쓸 수 있다 하더라도 네. 그 쓰는 과정에 네. 국민의 어떤 그런 동의가 있었느냐, 네.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그렇죠. 또 쓰는 비율이라든가 네. 이자율이라든가 이것이 적정하냐,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그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박사님, 그럼 경우의 수로서 가능성으로서만 따져본다면 제가 국민연금 가입자인데 나는 지금 성실하게 일해서 매달 붓고 있고 30년째쯤 부었는데 나라에서 무슨 뭘 개발을 한다. 예를 들면 뭐 4대강이어도 좋고 뭐 우주선을 쏘아 올리기 위한 기본 연구를 뭘 하든 간에 연금에서 좀 돈을 빌어다 써야겠다. 그러면 지금 쌓여있는 연금에 내 돈이 상당히 들어가 있으니까 나도 발언권이 있다. 나라는 그런 짓 하지 마라. 우리들 노후가 달린 돈이고 내가 피땀 흘려 일하면서 부은 돈인데 손대지 마. 나는 나라에서 그렇게 하려 하는 거 반대야. 하고 나라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도 있겠네요. 말하자면. 뭐 극단적으로 하면 그럴 수 그렇죠. 있죠. 네, 아니 뭐 뜻을 같이 하는 시민 몇 명이 모여서 법적으로 예. 법적으로 법을 어겨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다 예. 법을 만들어서 운영한 거니까 이제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고 다만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2000년도에 이제 그런 이제 그 어떤 절차적인 문제 또 이자율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심각하게 됐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 어떤 그 가입자들 대표들이 이제 국민연금 기금 운용 위원회에 예. 대폭 거기 참여하도록 그런 어떤 그 뭐 절차적인 문제, 예. 의사결정의 문제 이런 분들을 또 민주화시키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개선한- 예. 감시위원으로 네네. 경영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보고받고 네네. 의견도 제출하고 네네. 그러니까 마치 옴부즈맨 각 방송사들이 옴부즈맨 해가지고 뭐 퀄리티 비평도 하고 네. 또 쓴소리도 듣고 하듯이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한 모든 것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는 만들었다. 네. 그것도 겨우 2000년쯤에 네네. 아마 그게 사회 민주화와 비슷한 궤적을 그리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닐까 네네,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도 그 이후에도 네. 기금 운영의 그 민주성, 네. 절차적 민주성, 또 전문성, 음흠. 또 국가의 개입을 막을 수 있는 음흠. 국가가 이제 정치적인 어떤 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래서 지난 그 정부와 관련해서도 그런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네. 법적인 문제까지도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아, 그래서 현재 예.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예를 이제 저기 삼성 음흠. 제일모직하고 또 어딘가에 그 합병 문제 삼성물산하고 네네. 합병권 예, 예, 말이죠. 예, 예. 전 다른 얘기 하신 줄 알아요. 네네. 예. 그런 문제가 그거 아주 심각한 문제였고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편법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장부 조작도 하고 분식회계도 하고 나쁜 짓을 한 거 아니냐. 그때 왜 국민연금이 이재용 예. 측에 유리하게 손을 들어줬느냐. 그거 가지고 박근혜 국정농단 때도 아주 중요한 그리고 고리였지 지금 그 않습니까? 소송이 또 아직도 진행 네. 중이고요. 네. 그런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적립 방식의 기금을 운영할 때에는 틀림없이 있는 것이죠. 돈이 그래서- 쌓여 예, 예. 있으면 네네. 꼭 사고가 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액이 지금 기금이 575조라는 게 되게 어마어마한 돈이고요. 그렇죠. 그게 그리고 앞으로 그게 더 커질 거 아닙니까? 한 2044년 정도 가면은 그게 클라이맥스가 되는데 네. 1,500조까지 이렇게 그러면 세계 최대 규모 아닌가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기금이 세계 3대 기금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뭐- 누가 얘기하기는 그 기금을 어항 속의 고래 이렇게 취급하죠. 아.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나 이런 거에 비해서 지나치게 비대하다. 표현이나 비유가 기가 막힙니다. 네네. 어항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수족관 정도에다가 아주 살찐 고래를 넣어놨는데 문제는 이 고래가 계속 자란다는 거예요. 어항을 파괴할 수도 있죠. 몸집이 커지니까. 그러면 수족관이 깨지거나 물이 부족해서 고래가 살기도 힘들 거고. 예, 예. 아무튼 2040년에 약 1,540조 정도로 우리가 적립금이 피크를 이룰 것이다. 예.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 후에 뭐 고갈이 1년 앞당겨지니 7년 주기니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은 연금을 받는 비율과 연금 지급하는 비율을 조정하면 고갈되는 때가 앞당겨질 수도 있고 뒤로 밀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느냐, 그 다음에
연금을 받아서 최소 생계가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한때 국민연금을 이렇게 공격했던 사람들이 하는 쌈짓돈 연금, 용돈 연금요? 네. 받아봤자 뭐 담배값이나 하고 막걸리 한 잔 마시면 없어진다. 이러면은 이제 그게 가짜 뉴스의 날개를 타고 확 퍼져가지고 불신론이 괜히 커지고, 그래서 참 서로가 함께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국민연금이 사실 현재 용돈 연금인 건 맞습니다. 그건 가입 연한이 짧아서.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 그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가 30년 되잖아요. 예. 전체 국민이 의무가입으로 된 것이 99년 4월 달부터니까 사실 2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렇네요. 예. 그러면은 지금은 사실 그 보험료를 적게 뭐 받는 돈에 비해서 적게 내는 건 사실이지만은 세계 공적연금 역사를 보면은 네. 지금 20년 또는 30년밖에 안 된 기간 동안에 9%로 올린 나라는 우리나라가 오히려 더 빠른 편이에요. 아. 대개는 뭐 도입해서 30년, 40년 뒤에 40년 뒤에 9%대에 올라갔는데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미 지금 뭐에 대한 9%라는 걸 말씀을 보험료. 해주시면. 예, 보험료거든요. 예. 자기 소득의 소득의 9%를 예. 보험료로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을 예로 들자면 계산하기 쉽게 100만 원이면 9만 원을 국민연금으로 지금 다달이 내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은 보험료를 적게 책정합니다. 전두환 씨가 이 제도 도입하면서 인기 얻으려고 광준이 뭐니 권력의 비정통성, 피를 군화로 짓밟고 들어선 쿠데타 신군부기 때문에 분치를 하려고 여러 짓을 다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을, 물론 그때는 전두환 임기상으로는 노태우 때이긴 합니다만 조금 냈고 많이 주는 걸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소득의 4.5%인가 뭐 4%, 3%. 그래서 그 정도만 내고, 그러니까 100만 원 번 사람이 4만 원 내고 나중에 70만 원인가 뭐 이렇게 받아가는, 몇 년 후에는 그 구조였는데, 그러니까 곧 누가 운용을 해도 연금이 파탄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그런데 적게 저는 내고 많이 주니까.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70%라는 것이 처음부터 70%라는 건 좀 과한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낸 돈보다 많이 받아가는 것은 처음에는 당연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나라도 물론 처음부터 70% 준 거는 좀 과한 건 사실이고, 예. 그게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런 포퓰리즘적인 거고 정권의 비정통성을 확보를 위해서 국민적 인기를 얻기 위한 그렇지만은, 포퓰리즘. 예. 처음에 뭐 70%는 아니더라도 처음에는 한 60% 수준, 60% 수준은 확보를 해서 그게 오랫동안 가져왔어야 된다. 문제는 처음에 70%를 보장을 해주니까 사람들 눈높이가 거기서 고정이 그렇죠. 되고 거기서부터 조금씩이라도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거기서 그게 잘못된 얘기죠. 맞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예, 맞습니다. 그 원래는 50%나 60% 시작해서 현실적으로 설명을 다 하고 조금씩 좁혀가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능력도 없으면서 70%를 주고 4% 받고서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첫 술을 처음에 너무 맛있고 향기로운 음식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금만 쌀이 안 좋거나 향기가 조금만 덜해도 내가 박대받고 있다. 왜 저러지? 어제까지는 밥이 맛있었잖아. 그러면서 투정하고 푸념하고 근거 없는 공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연금 자체가 좀 힘들어집니다. 예. 이제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하고요. 또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제도를 도입할 때는 어느 나라든 보험료는 적게 내고 또 받는 것은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제도가 처음에 도입했을 때 예를 들어서 부가 방식, 이 가장 큰 장점은 제도가 딱 도입됐을 때 이미 노인이 된 분들에게도 연금을 줄 수가 있어요. 부가 방식은. 왜냐하면은 일하는 분들한테 보험료 걷어서 바로 줄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렇죠. 또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 분, 나이 국민연금을 붓지 않은 노령층에게도 줄 수가 줄 수 있죠. 뭐 얼마 주는지는 이제 정책적인 거. 우리 식대로 하면은 10년 이상 부어야 연금을 받을 그렇죠. 자격이 생기니까 노인분이 이제 한 85세쯤 만약에 됐다고 쳐요. 근데 이분이 5, 6년밖에 못 부었으면 5, 6년치를 한꺼번에 내거나
또는 매달 5년을 더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90세가 돼서 연금을 받기 시작할 텐데 그분의 자녀 수명이 얼마가 될지를 생각하면 통탄할 노릇이죠. 뭐 60세까지 가입을 통상적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예. 그분은 60세가 넘으면 이미 제가 예를 가입, 그렇게 든 겁니다. 가입의 자격도 없고 음. 또 60세가 안 돼서 연금에 이제 제도 도입 시에 가입자가 됐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그때 45세나 50대 됐다면은 10년도 채 뭐 10년이나 그렇죠. 이렇게밖에 가입을 못 하지 않습니까? 부가 방식의 네네. 장점은 네네. 바로바로 연금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급할 수가 있다. 연금 혜택을 드릴 수 있다. 네,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 네. 또 그걸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처음 도입됐을 때는 제도가 처음 도입됐기 때문에 가입자들이 오래 가입할 수가 없어요. 예. 저 같은 경우도 88년도부터 꼭 가입했지만은 30년밖에 가입을 못 한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일반인 예를 들어서 좀 직업 이동이 잦다든가 아니면 뭐 좀 뭐 실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못 해요. 그래서 지금 평균 가입자들이 한 20년 수준밖에 예. 가입 기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성에 찰래야 찰 수가 없는 예. 수준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연금 급여율을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렇죠. 그래야 가입 기간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공적연금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좀 마련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 고갈 시기가 빨리 닥치니까 예. 사람들이 근거 없는 불안해. 사실 근거가 100% 없다고만 말할 수도 없긴 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 기금은 언젠가는 없어져도 됩니다. 그렇죠. 없어져도 돼요. 없어져도 돼요. 다만 어느 정도 그 연착륙을 시켜서 기금을 소진시키고 부가 방식으로 전환하느냐. 전환하는 전까지 국가의 재정 책임 또는 후세대의 소득 이전 예.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스무스하게 조절하고 국가의 책임을 좀 넓히고 네. 본인도 보험료를 조금씩 높이고 예. 이런 방식을 해서 적절한 방식으로 그 그 기금을 소진시키고 그 그다음에 적절한이 참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대타협이 힘든 거고 연금 개혁이 어느 나라에서나 진통을 겪는 게 아닌가 합니다. 또 후세로부터 빌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세대 간 대타협 또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세대 간 대립이 극화되고 모든 선거를 치를 때마다 이게 심화, 대립 양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 가해지면 일자리를 놓고도 벌써 청년과 중장년, 초기의 노년층들 사이에 굉장히 이해관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풀어나가는 게 결국은 집권 여당이 해야 하는 거고 그중에 상당 부분은 역시 정치가 그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그 우리처럼 따복따복 내서 기금을 잔뜩 쌓아두고 이렇게 연금을 드리는 그 방식과 우리보다는 훨씬 많은 다른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마치 전기요금 걷듯이 한 달에 얼마 내세요. 연금 필요한 사람들한테 다 쓰세요. 이렇게 하는 방식의 두 가지의 차이점과 연원 이걸 좀 짚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민들이 많이 지탄하고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들 특혜 아니야? 하는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이 공적연금에서도 특수직역 두 가지 연금에 대해서 무엇가 옳고 무엇가 사실에 조금 부합하지 않는지 어떤 점은 당연한 비판인 건지 이런 걸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미리 올려주셔도 대단히 감사하고요. 아유 이재석 박사님 복잡한 연금을 제가 자꾸 용어를 이렇게 간섭해서 죄송합니다. 네, 설명해 주시니까 예, 쉽게 가자는 취지였고요. 용이하고요. 오늘 뭐 그 질문에 대한 자상한 답변도 매우 감사드립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6월 14일입니다. 저도 오늘은 방송이 매우 힘듭니다. 왜 힘든지 뭐 이런 말 하는 거 흔히 있는 일은 아니고 해서는 안 됩니다만 왜 힘들 수밖에 없었는지는 처음부터 보신 분이라면 익히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댓글란을 잠깐 봤더니 왜 과구신 기자가 전화를 안 받느냐? 우리하고 출연 약속을 했으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일부 얼핏 보이던데요. 곽 기자가 잘못한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곽 기자에게 전화를 했고 연결까지는 됐는데 저와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디오 회선을 만지는 과정에서 좀
서툰 점이 있어서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다 그게 우리의 현재치이자 우리 모습이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을 보강하고 무엇을 어떻게 할지 아는 걸 좀 새겨야 하는 그런 방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 주가 또 저물었습니다. 물론 내일 노동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주말들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월요일 오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